일단 살리고 보자. 버티세요. 조금만요. 한정철, 금고 USB 살려줘. 일단 살려야 했습니다. 설악산 새벽 2시였거든요. 등산로를 한참 벗어난 흙길, 남자 하나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죽은 줄 알았습니다. 배에 여러 번 찔린 칼자국에 피가 멈추지 않고 아직도 흐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확실히 끝내려 한 흔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는 순간 숨이 아주 가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비추자 남자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피로 범벅된 USB 하나를 꽉 쥔 채로요.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정리였습니다. 만일 신고하면 다음 표적은 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저는 그 남자를 숨겼습니다. 설악산 새벽 2시, 그 선택이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렸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윤정이에요. 63살 은퇴한 강력계 형사였죠. 사람들은 은퇴하면 악몽도 같이 끝난다고 말하지만 제 악몽은 신고 버튼에서 시작됐습니다. 25년 전 잡히기만 하면 끝날 사건을 상부에 올렸다가 제 정보가 밖으로 새어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알았습니다. 경찰이라는 이름이 언제나 내 편은 아니라는 걸요. 남자의 배를 눌러보니 따뜻한 피가 손바닥에 차올랐습니다. 숨은 붙어 있었지만 몸은 이미 식어가고 있었죠. 저는 가방을 뒤져 압박붕대와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손목은 흔들리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멈추면 내 손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야라는 생각이 머리를 쳤어요. 남자의 얼굴은 피와 흙에 가려졌지만 턱선이 곱고 살결이 단단했습니다. 비싼 향수 냄새가 아주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산에 올라올 사람은 아닌데라는 직감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가 달빛에 번쩍였고 그 반지 안쪽에는 작은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자를 읽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남자가 그냥 남자가 아니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신고를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한 장면이 번개처럼 튀어나왔어요. 정희야, 내가 움직이는 거 다 보인다라고 비웃던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죠. 내 통은 소문이 아니라 제 몸에 남은 기억이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거는 순간 누군가는 제 위치를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방금 이 남자를 이렇게 만든 놈들과 같은 편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남자의 손에서 USB를 조심스럽게 떼어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더 세게 조여오며 뼈가 으스러질 듯 단단히 쥐고 있었어요. 남자가 눈을 아주 잠깐 떴습니다. 눈동자가 초점도 없이 흔들리다가 제 얼굴을 겨우 맞췄습니다. 남자는 피 섞인 숨을 내뱉으며 한정철이라고 딱 그 이름 하나만 밀어냈습니다. 그 순간 제 등줄기가 싸해졌습니다. 이름을 말하는 사람은 아직 끝내지 못한 일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남자를 업었습니다. 등이 꺾일 것 같았지만 발은 멈추지 않았죠. 흙길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제가 아는 산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낡은 곳이었고 주인 영자는 입이 거칠어도 속은 비어있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곳이 마지막 숨구멍이라고 믿었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남자의 피가 제 옷을 적시고 냉기가 그 피를 굳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삼키며 나무 뒤로 몸을 붙였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잠깐 숲을 훑고 지나갔고 빛이 제 얼굴을 스치려는 순간
저는 남자의 머리를 더 숙여 가렸어요. 가슴이 터질 듯 뛰었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찾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 선명했거든요. 산장 불빛이 보였을 때 저는 거의 넘어지듯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따뜻한 공기와 된장국 냄새가 얼굴을 덮쳤어요. 영자가 앞치마 끈을 풀다 말고 저를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영자의 눈이 제 등으로 옮겨가더니 입술이 삐뚤게 말렸습니다. 영자는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윤정이, 너 미쳤나? 지금 사람을 들고 왔나? 저는 숨이 차서 말이 끊길 뻔했지만 억지로 연결했습니다. 영자 씨, 말하지 말고 문부터 잠가줘요. 지금은 묻지 말아요. 영자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고 손이 허공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영자는 제 어깨에 묻은 피를 보고는 한숨을 길게 뱉었어요. 영자는 결국 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습니다. 이런 건 신고해야지. 너 아직도 그 짓거리 하냐? 영자의 말끝에는 화가 섞였지만 눈에는 겁이 비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고하면 끝이에요. 저도 영자 씨도. 영자가 제 얼굴을 똑바로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너 또 무슨 놈들한테 찍혔노? 저는 대답 대신 남자를 방 안쪽으로 옮겼습니다. 영자는 따라오며 손전등을 들고 남자의 상처를 비췄어요. 영자의 손이 떨리더니 갑자기 욕이 터졌습니다. 세상에, 배를 이래 찔러놓고도 숨이 붙어있네.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붙어있는 동안은 살려야 해요. 남자가 신음하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피에 젖은 손이 허공을 더듬다가 다시 제 손목을 붙잡았어요. 그 소나기가 얼마나 절박한지 제 뼈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남자는 거의 울음 같은 숨으로 USB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손목을 잡힌 채로 제 심장만 더 빨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영자가 제 옆에서 소리쳤습니다. 그거 먹고 대체 뭘 숨기는 긴데? 저는 고개를 돌려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영자 씨까지 끌어들이면 안 된다는 생각과 혼자서는 못 버틴다는 생각이 동시에 부딪혔어요. 저는 결국 입안을 한번 씹고 말했습니다. 이 남자 그냥 등산객 아니에요. 누가 죽이려고 산에 버렸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다가 곧바로 굳었습니다. 통화 기록에 박경감 이름이 떠 있었고 그 아래엔 이경희 번호가 보였어요. 박경감은 옛 동료였지만 위기 때마다 이상하게도 제 위치를 먼저 묻던 사람이었죠. 이경희는 신고가 들어오면 새는 길이 있다는 소문 속 중심에 있었습니다. 저는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지금은 누구도 믿지 말자는 말이 제 목 안에서 딱딱하게 굳었어요. 영자가 낡은 시트를 찢어 상처를 눌렀습니다. 영자의 눈가에 주름이 잔뜩 잡혔고 입술은 욕을 삼키듯 떨렸어요. 저는 남자의 옷을 조심히 잘라내며 숨을 짧게 나눠 가졌습니다. 그때 속주머니에서 지갑이 떨어졌고 명함 한 장이 바닥에 미끄러졌습니다. 거기엔 강태석 회장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죠. 영자가 얼굴을 하얗게 질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라디오에서 들은 그 회장 맞나? 저는 대답 대신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살려야 한다는 마음과 살리면 죽는다는 예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때 밖에서 자갈 밟는 소리가 또렷하게 멈췄습니다. 문 밖 남자가 공손한 톤으로 말했습니다. 안에 계십니까? 회장님을 찾습니다. 영자가 제 팔을 붙잡고 속삭였습니다. 네 신고도 안 했는데 벌써 찾으러 왔다. 저는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문 밖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비서실장 한정철입니다. 문 열어주십시오. 그 말이 끝나자 산장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어요. 저는 문고리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금 문을 열면 다음 표적은 제가 아니라 영자일지도 몰랐습니다. 불은 끄고 소리도 삼키세요. 영자 씨가 먼저 낮게 말했습니다. 정희 씨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산장 안은 따뜻했지만 따뜻함이 사람을 살려주진 않았습니다. 정희 씨의 팔은 이미 굳어 있었고 등에 실린 무게가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발바닥은 눈에 젖어 감각이 무뎌졌고 장갑 안쪽에는 땀이 고여 미끈거렸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둘 다 끝이다라는 생각이 혀뿌리까지 올라왔죠. 영자 씨는 손전등을 켜자마자 방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창고방으로 들이밀어. 정희 씨는 남자를 침상 대신 낮은 평상으로 옮겼습니다. 남자는 담요에 덮였지만 숨이 고르지 못했어요. 정희 씨는 옷자락을 걷어 상태를 확인하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손이 더 떨릴까봐 참고 버텼습니다. 영자 씨가 가까이 붙어 손전등으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눈썹이 한번 꿈틀하더니 인매가 빗둘게 굳었습니다. 이 사람 그냥 산에서 넘어진 게 아니네. 정희 씨는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이 산장 전체가 갑자기 어둠 속 증거품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정희 씨는 남자의 손을 보았습니다. 손바닥 안쪽이 단단히 쥐어져 있었고 그 사이로 작은 금속이 반짝였어요. 영자 씨의 시선도 그쪽으로 꽂혔습니다. 그거 뭐고? 정희 씨는 숨을 길게 삼켰습니다. 영자 씨까지 끌어들이면 안 된다는 생각과 혼자서는 못 버틴다는 생각이 부딪혔죠. 정희 씨는 손가락 끝으로 남자의 주먹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작은 저장 장치가 손바닥에 눌려 있었습니다. 남자는 눈꺼풀을 반쯤 올리더니 목 안에서 가늘게 소리가 새었습니다. 비서실 안 정철. 정희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영자 씨가 이를 악물고 물었습니다. 누가 이런 꼴을 만들었는데? 정희 씨는 곧장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이 산장이 목격 장소가 되기 때문이었어요. 정희 씨는 저장 장치를 손수건에 감싸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고 문자 한 줄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거 갖고 있지. 정희 씨는 손목까지 서늘해졌습니다. 영자 씨가 정희 씨 얼굴을 보고 한 번에 알아차렸어요. 밖에서도 알고 있네. 영자 씨가 툭 내뱉었습니다. 전화 받아. 정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는 순간 위치가 새요. 영자 씨는 잠깐 멈칫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가 경찰이었지. 정희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 씨의 머릿속에는 오래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사건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정보가 새어나갔던 밤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이 사라지고 증거가 없어지고 마지막엔 정희 씨만 남아 책임을 떠안았죠. 신고가 구조가 아니라 표적 표시가 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뒤로 정희 씨는 신고 버튼을 누르는 손을 믿지 못했어요. 정희 씨는 낮게 말했습니다. 신고 루트로 가면 안에서 세요. 영자 씨가 찌푸린 얼굴로 물었습니다. 안에서 누가 세게 만드는데? 정희 씨는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이경희가 그쪽이에요. 영자 씨는 욕을 삼키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신고는 접고 지금은 살아남는 쪽으로 가야겠네. 영자 씨는 부엌 쪽으로 걸어가 냄비 뚜껑을 덮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천천히, 아주 천천히였어요. 그럼 지금은 네가 지휘해. 정희 씨는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일단 숨깁니다. 그리고 이 밤 넘기고 해 뜨면 움직여요. 정희 씨는 창고방 문을 열고 안을 살폈습니다. 장작 상자, 김치독, 빈 쌀자루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영자 씨가 장작 상자를 밀어
작은 틈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넣어. 사람 보이면 끝이다. 정희 씨는 남자를 조심스럽게 틈으로 옮겼습니다. 남자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입술은 창백했어요. 정희 씨는 담요 끝을 남자의 어깨까지 올려 숨이 크게 드러나지 않게 덮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자갈을 밟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 멀리서 엔진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영자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희 씨는 즉시 불을 껐고 두 사람은 숨을 줄였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창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빛이 틈으로 스치려는 순간 정희 씨는 몸을 낮춰 남자의 얼굴을 더 가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두드렸지만 입은 단단히 닫았어요. 여기서 한 번만 들키면 다시는 못 일어난다는 계산이 먼저였습니다. 문 밖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길을 잃었는데 전화 좀 빌릴 수 있습니까? 영자 씨가 문 앞까지 걸어가더니 일부러 발을 크게 굴렀습니다. 이 밤중에 웬 남정내고 사는 네 집이가.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문고리는 잡지 않았습니다. 밖에 남자가 웃는 척 말했습니다. 어르신, 잠깐이면 됩니다. 밖에 남자가 잠깐 침을 삼키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도 이러고 싶진 않은데 위에서 시키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영자 씨는 더 단호하게 받았습니다. 잠깐이 제일 위험한 기다. 정희 씨는 그 대사가 고마우면서도 영자 씨가 미안했습니다. 남자들은 한동안 서성였습니다. 창문 밖으로 그림자가 2번, 3번 지나갔어요. 그중 한 명이 창문 아래로 몸을 낮추는 실루엣이 잠깐 보였습니다. 정희 씨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저건 길 잃은 사람이 아니라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휴대폰을 켰다가 바로 껐습니다. 신호가 잡히는 순간 누군가도 잡을 수 있으니까요. 대신 손전등으로 바닥을 비췄습니다. 문 앞에 아주 얇은 눈가루가 들어와 있었고 그 위에 새 발자국이 찍혀 있었어요. 영자 씨가 이를 갈며 속삭였습니다. 얘들 일로 들어오려고 했네. 정희 씨는 목구멍 안쪽이 타들어가는 느낌을 삼켰습니다. 잠깐 창고방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남자가 몸을 뒤척이며 목 끝에서 신음이 올라왔어요. 정희 씨는 손바닥으로 남자의 입 주변을 가볍게 눌러 숨을 달랬습니다. 조용히 버텨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영자 씨가 재빨리 라디오 볼륨을 올려 다른 소리를 만들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오늘 새벽 대기업 총수로 알려진 인물이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정희 씨는 라디오를 끄지 못했습니다. 그 한 문장이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산장벽에 못 박아 버렸기 때문이었죠. 밖에 남자가 낮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에 사람 있네. 정희 씨는 등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영자 씨가 바로 쏘아붙였습니다. 있다, 나다, 나 혼자다. 그 대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무서웠죠. 잠시 후 엔진 소리가 다시 커졌고 차는 멀어졌습니다. 정희 씨는 무릎 힘이 풀렸지만 앉지 않았습니다. 지금 앉으면 다시 못 일어날 것 같았어요. 영자 씨가 문고리에 손도 대지 않은 채 문틈으로 밖을 살폈습니다. 도망가는 소리 아니다. 그럼요. 돌아설 자리 잡으러 간다. 영자 씨가 찬물을 한 잔 내밀었습니다. 니 대체 뭘 들고 왔노? 정희 씨는 잔을 받았지만 마시지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그걸 찾고 있어요. 영자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더더욱 네 혼자 못한다. 정희 씨는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믿을 사람을 고르는 게 더 어려워요. 정희 씨는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예전부터 도와주겠다며 연락하던 동료였죠. 정희 씨는 번호를 눌렀다가 마지막 순간에 손을 멈췄습니다.
도움이 칼날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걸 정희 씨는 이미 배웠습니다. 그런데도 손이 망설이지 못하고 다시 화면을 켰습니다. 정희 씨는 결국 짧은 문자 하나만 보냈어요. 나를 찾지 마요. 보내자마자 휴대폰을 껐습니다. 영자 씨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산장에 사람 찾으러 오는 건 사냥꾼뿐이다. 정희 씨는 주머니 속 손수건을 만졌습니다. 저장장치의 모서리가 손바닥을 찔렀고 그 감각이 현실을 붙들었습니다. 정희 씨는 결심하듯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버텨요. 영자 씨가 짧게 끄덕였습니다. 그래, 근데 니도 알아야 한다. 정희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자 씨의 눈빛이 산처럼 단단해졌습니다. 방금 그 차 그냥 간 게 아니다. 정희 씨는 문틈 아래를 봤습니다. 바닥에 얇은 종이가 끼워져 있었고 그 위에 짧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새벽에 다시 온다. 정희 씨는 종이를 쥔 채 숨이 멎는 느낌을 삼켰습니다. 정희 씨는 창고방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남자의 손이 다시 허공을 더듬었고 정희 씨가 손목을 잡아주자 힘없이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그 움직임이 마치 방향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장작 상자 아래 어둠 속 한쪽으로요. 정희 씨는 천천히 장작 상자를 들었습니다. 그 아래에 똑같은 저장장치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정희 씨의 모간이 바짝 말랐습니다. 이게 두 개였어? 영자 씨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정희 씨는 두 개의 저장장치를 번갈아 보며 직감했어요. 하나는 증거이고 하나는 미끼입니다. 누군가가 이 밤을 찾아오는 밤으로 만들기 위해 일부러 흔적을 흘려놨다는 뜻이었죠. 다음 장면으로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누가 하나를 숨겨놓았고 누가 하나를 미끼로 쥐게 했는가였습니다. 정희 씨, 지금 문 열어라. 너 혼자 숨긴 거 다 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라 자물쇠를 눌러보는 소리였습니다. 정희 씨는 문고리에 손을 올렸다가 그대로 멈췄습니다. 영자 씨가 뒤에서 앞치마 자락을 틀어준 채 기척을 숨기고 서 있었습니다. 작은 방 안에서는 회장이 이불 아래에서 거칠게 숨을 섞어내고 있었어요. 정희 씨는 속으로만 되뇌었습니다. 신고하면 끝입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 새어나갑니다. 밖에말이 다시 낮게 깔렸습니다. 산장 주인, 손님 드렸지. 확인만 하자. 우리도 번거로운 일 만들기 싫다. 정희 씨는 그 말투에서 익숙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부드럽게 감싸며 목을 조이는 권력의 말투였어요. 영자 씨가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습니다. 이 새벽에 무슨 확인이야? 정희 씨는 영자 씨 팔목을 붙잡아 더 깊은 어둠 쪽으로 끌었습니다. 영자 씨, 지금은 한마디도 하지 마세요. 영자 씨가 눈으로만 따졌습니다. 정희 씨는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이며 부탁이란 표정을 꺼내 보였어요. 밖에서 라이터 불 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담배 연기가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듯했고 커튼이 미세하게 들썩였습니다. 그 틈으로 헤드라이트가 벽을 훑고 지나갔어요. 정희 씨는 반사적으로 불을 껐습니다. 산장 안이 캄캄해지자 회장의 호흡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영자 씨가 아주 낮게 물었습니다. 정희 씨, 저 사람 정체가 뭐고? 정희 씨는 답을 삼켰습니다. 말하는 순간 영자 씨가 입안에 묶여버릴 것 같았어요. 지금은 몰라도 돼요. 대신 영자 씨가 다치면 제가 평생 못 삽니다. 영자 씨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말이 번지르르 하네. 내가 누구길래? 정희 씨는 허리춤 안쪽에서 낡은 금속 배지를 꺼냈습니다. 빛을 받지 않게 손바닥으로 가린 채 영자 씨 눈앞에 잠깐만 내밀었습니다. 영자 씨 눈동자가 굳어졌습니다. 너 그쪽이었나?
정희 씨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만뒀어요. 그런데도 예전 습관이 남았네요. 영자 씨의 오해가 그제야 풀렸습니다. 거친 입술이 잠깐 굳더니 말끝이 달라졌어요. 그럼 더 골치다. 그런 사람이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건 이유가 있다는 소리니까. 그때 회장이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정희 씨는 재빨리 손을 얹어 이불 아래로 눌러 숨겼습니다. 손끝이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회장이 눈꺼풀을 겨우 들었고 눈동자가 산장천장을 더듬었습니다. 정희 씨가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말하지 마요. 숨만 이어가요. 회장이 목 안쪽에서 말을 밀어냈습니다. 내통 경찰 그 사람 소리가 끊겼고 시선이 정희 씨 손등으로 떨어졌습니다. 정희 씨 손에는 작은 저장 장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영자 씨가 그것을 보고 숨을 삼켰습니다. 그거 뭐고? 대체 뭘 숨기는 긴데? 정희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자 씨, 그건 지금 묻지 마세요. 모르는 게 사는 길이에요. 영자 씨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는 길을 나한테 떠넘기네. 정희 씨는 벽 선반을 열고 오래된 쌀통 바닥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아래 작은 공간이 있었고 정희 씨는 저장 장치를 비닐에 싸서 넣었습니다. 영자 씨가 짧게 내뱉었습니다. 너 당한 적 있지? 정희 씨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어요. 신고한 사람이 먼저 끝나는 판을 봤습니다. 밖에서 말이 한층 차가워졌습니다. 시간 끌지 마. 경찰 부르면 내가 먼저 다친다. 정희 씨는 그 한마디에 속이 얼음처럼 굳었습니다. 경찰이라는 단어가 과거의 얼룩을 끌어올렸어요. 예전에도 신고하는 순간 누군가가 미리 알고 움직였으니까요. 그때 정희 씨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정희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어서 사진 한 장이 메시지로 도착했어요. 낡은 비석 옆에서 누군가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장면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영자 씨가 화면을 힐끗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거 너네 집 쪽 아니가? 정희 씨는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선을 넘었네요. 정희 씨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이 판은 회장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희 씨 주변까지 건드려 입을 막는 방식이었어요.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음성 메시지가 남았습니다. 너 같은 거지 근성으로 정에 타령하지 마. 내가 지키려는 가족, 우리가 먼저 건드릴 수도 있다. 정희 씨는 손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분노가 올라왔지만 소리를 내면 끝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휴대폰을 뒤집어 바닥에 놓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문 쪽을 향해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영자 씨,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이걸로 남겨요. 영자 씨가 낮게 대꾸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 일 만들지 말고 끝내라. 정희 씨는 무음으로 바꾸고 문자 하나를 확인했습니다. 경감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정희야, 설악산에서 사람 숨겼냐? 위치 보내. 정희 씨는 화면을 보고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오래전 함께 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타이밍은 너무 정확했어요. 영자 씨가 정희 씨 얼굴을 읽고 말했습니다. 전화 아니고 문자지. 누가 캐묻는 거지. 정희 씨는 화면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자 씨가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면 내 목이 왜 저렇게 굳는데. 정희 씨는 잠깐 다른 밤을 떠올렸습니다. 내부에 새는 구멍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증거가 없어서 입을 닫아야 했던 밤이었어요. 동료 얼굴을 믿었다가 돌아온 건 차가운 시선과 모욕뿐이었습니다. 그 기억이 다시 손목을 움켜쥐는 듯 했어요.
정희 씨는 결심했습니다. 신고 대신 덫을 놓기로요. 정희 씨는 경감에게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 혼자 아니다. 산 아래 폐창고 쪽이다. 일부러 틀린 방향을 적었습니다. 손끝은 담담했지만 등줄기가 서늘했어요. 영자 씨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너 지금 누구 낚는 거고? 정희 씨가 낮게 말했습니다. 밖에 사람들이요. 그리고 안 믿고 싶지만 그 문자 보낸 사람도요. 영자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산에서 덧 놓는 사람은 본인 발부터 확인해야 한다. 밖에서 문이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잠금 장치가 강제로 눌리는 느낌이 났습니다. 정희 씨는 방문 뒤에 의자를 끌어다 걸고 바닥에 수건을 깔아 소리를 죽였습니다. 영자 씨는 주방 쪽으로 달려가 뜨거운 주전자를 움켜쥐었습니다. 정희 씨가 손바닥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건 안 돼요. 흔적이 남아요. 영자 씨가 이를 드러냈습니다. 그럼 뭘로 막을 긴데? 말만 하지 말고. 정희 씨는 창고 문 옆 낡은 경보 스위치를 가리켰습니다. 산짐승 퇴치용 경보였습니다. 정희 씨가 스위치를 올리자 삐하고 날카로운 소리가 산장을 갈랐습니다. 바깥의 발소리가 순간 멈췄어요. 그리고 바로 누군가 욕을 씹듯 내뱉었습니다. 장난치지 마. 산장 주인, 내 장사 오늘로 끝난다. 밖에 남자는 한숨을 섞어 덧붙였습니다. 회장 하나 때문에 회사가 무너지면 밥줄 끊기는 사람이 수백이다. 내가 그 책임질 거냐? 영자 씨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정희 씨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영자 씨 귀에 바짝 붙어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제 말만 들으세요. 해 뜨기 전까지 버티면 판이 뒤집혀요. 영자 씨가 낮게 웃었습니다. 판이 뒤집힌다고? 너 나한테 빚지게 될 거다. 회장이 다시 몸을 뒤척였습니다. 정희 씨는 이불을 더 깊게 덮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살아야 합니다. 살아서 말해야 해요. 회장의 눈동자가 잠깐 또렷해졌고 입술 사이로 한 단어가 새어나왔습니다. 정철 비서 정희 씨는 그 말의 끝을 붙잡고 싶었지만 지금은 숨이 우선이었습니다. 밖에서 엔진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두 대의 헤드라이트가 산장 앞 눈길을 겹쳐 비추며 멈췄어요. 영자 씨가 창문 틈으로 밖을 훑고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둘이 손잡았네. 하나는 믿기고 하나는 잡으러 온 기가. 정희 씨는 문 손잡이를 바라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영자 씨, 제 뒤로 서요. 그때 바깥에서 아주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 씨, 문 열어. 나야. 정희 씨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몸속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경감의 목소리였어요. 정희 씨는 문을 보며 속으로만 씹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나라면 왜 지금 여기입니까? 문 손잡이가 아주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쇠가 긁히는 소리가 산장 안의 공기를 갈라놓았어요. 정희 씨는 영자 씨 눈을 한번 보고 회장 쪽을 한번 봤습니다. 지금 선택이 전부를 바꿉니다. 정희 씨는 숨을 길게 삼키고 방문 옆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그때 바깥에서 다른 남자가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경위님, 안쪽에 있습니다. 문만 열면 됩니다. 정희 씨, 지금 신고하면 그 사람들한테 바로 새어나가요. 영자 씨 목소리가 낮았는데 이상하게 더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산장 안은 따뜻했지만 제 등줄기는 식어갔어요. 창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고 멀리 산길 쪽에서 한 번씩 바람이 나뭇가지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바닥에 놓인 작은 검은 저장 장치를 다시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감촉이 차갑게 굳어 있었고 그 차가움이 제 결심을 자극했어요. 침상에 누운 회장님은
이불 아래서 숨을 얕게 고르며 눈꺼풀을 겨우 들어 올렸습니다. 입술이 하얗게 말라 있었고 목구멍에서 소리가 끓어올랐지만 말을 하지는 못했어요. 저는 물컵을 입가에 조심히 대고 고개를 살짝 기울여 삼키게 했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지금은 숨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회장님 손이 느릿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손끝이 제 손목을 더듬다가 저장 장치를 가리켰어요. 영자 씨가 코를 찡그리며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거 먹고 왜 그걸 그렇게 쥐고 있노? 저는 한 박자 늦게 대답했습니다. 영자 씨까지 끌어들이면 안 된다는 생각과 혼자서는 버티기 어렵다는 생각이 동시에 부딪혔거든요. 증거예요. 누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 안에 있어요. 영자 씨는 그 말에 잠깐 말을 잃었다가 이내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증거고 뭐고? 니는 지금 산에서 주워온 남자 하나 때문에 네 목숨까지 걸 셈이가. 그 말이 틀리지 않아서 더 아팠습니다. 하지만 제 속에서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어요. 옛날 강력팀에 있을 때 신고가 들어가자마자 현장이 비워지고 증거가 사라지던 밤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전화를 받은 사람은 내부 사람이었고 그때도 저는 뒤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신고라는 단어를 쉽게 믿지 못하게 됐어요. 저는 저장 장치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비밀번호 입력창이 떴고 제 이마에 땀이 서서히 배어 나왔습니다. 영자 씨가 혀를 찼습니다. 그라모 뭐하노? 열리지도 않는데. 그때 회장님이 가늘게 숨을 몰아쉬며 손가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끝이 공중에서 몇 번 흔들리더니 이불 위에 무언가를 긁어쓰는 신용을 했어요. 저는 얼른 종이와 펜을 가져왔습니다. 회장님은 힘이 빠진 손으로 겨우 두 글자를 남겼습니다. 비서. 영자 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비서? 비서가 뭘 했다는 긴데. 제 머릿속에 한정철이라는 이름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겉으로는 회장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는 사람. 그러나 가장 가까운 사람만이 가장 조용히 숨통을 조일 수도 있는 자리. 저는 숨을 짧게 들이마시고 노트북 비밀번호 힌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파일 이름이 뜨지도 않았고 잠금은 단단했습니다. 그때 제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박경감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예전 동료였고 제가 강력팀을 떠난 뒤에도 몇 번 연락이 오던 사람이었어요. 도움일까? 덧칠까? 그 고민이 길어지기도 전에 영자 씨가 제 손목을 톡 건드렸습니다. 받지 마라. 전화가 오면 추적이 따라온다. 저는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희 씨, 오랜만이네. 박경감 목소리는 여전히 사람을 안심시키는 톤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심이 더 불길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설악산 쪽에 사고가 났다더라. 그쪽에서 뭘 봤다는 말이 돌아. 정희 씨, 너 그 근처냐?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문 쪽을 봤고 커튼 틈 사이로 숲의 어둠이 묻어있는 길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가던 길이었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위치만 알려줘. 내가 바로 가서 정리해 줄게. 괜히 신고했다가 골치 아프다. 정리해 줄게라는 말이 걸렸습니다. 예전에도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고 그날의 증거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저는 목소리를 낮게 눌렀습니다. 박경감님, 저는 지금 아무것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잠깐의 정적 뒤 박경감이 웃었습니다. 정희 씨, 아직도 그때 일로 그러냐? 세상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내 말 믿어. 그 말이 더 위험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통화를 짧게 끊었습니다. 영자 씨가 제 얼굴을 뚫어지게 보더니
짧게 내뱉었습니다. 저 인간, 네 편 아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더 복잡해졌어요. 그때 회장님이 갑자기 기침을 하듯 숨을 털어냈고 눈동자가 저를 겨누듯 또렷해졌습니다. 회장님은 제 손을 잡아당기며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손아귀 힘은 약했지만 의지는 분명했습니다. 가족. 그 한마디가 목에 걸린 가시처럼 남았습니다. 영자 씨도 그 말을 들었는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얼른 이불을 더 끌어올려주고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제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저장된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으려 했는데 화면에 아들이라는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 안쪽이 한번 크게 꺼졌다가 다시 차올랐어요. 엄마, 또 무슨 일이야? 목소리에는 피로가 섞여 있었고 걱정이 그보다 더 짙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하려 했는데 목소리가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설명할 수 없어요. 엄마, 그만해. 이제 정말 그만해야 해. 엄마 인생이 왜 늘 남의 사건이야. 그 말이 사실이라 아프고 모욕처럼 들리진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회장님이 남긴 가족이라는 한마디를 떠올렸습니다. 누군가 저와 제 사람들을 겨냥한다면 피할수록 더 쉬운 먹잇감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숨을 길게 내쉬고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이번만은 내가 먼저 끝내야 해. 전화를 끊고 나니 손끝이 싸늘했습니다. 영자 씨가 국그릇을 탁 내려놓고 제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좋다. 네가 미쳤다 치자. 그라모 애는 뭐가 되노? 그 말에는 욕만큼이나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영자 씨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영자 씨, 지금 산장 밖에 누군가가 찾으러 오고 있습니다. 제가 끌어들인 일 맞아요. 그래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선택? 지금이라도 모른 척 하시면 됩니다. 저는 나가겠습니다. 영자 씨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네가 나가면 저 인간들은 내 산장부터 뒤집을 거다. 네만 나가면 끝나는 일이 아니다. 그 순간 저는 영자 씨가 단순히 정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더 분명히 봤습니다. 이 산에서 살아남는 방식이 몸에 박힌 사람. 그 현실감이 오히려 제 마음을 잡아줬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으로 돌아가 비밀번호 입력창에 다시 손을 올렸습니다. 회장님이 남긴 글자, 비서. 그리고 방금 통화에서 들린 박경감의 말, 정리. 둘이 한 줄로 이어지자 제 머리에서 하나의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저장장치에 입력을 시작했습니다. 한정철. 엔터를 누르는 순간 바깥에서 바퀴가 자갈을 밟는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영자 씨가 손전등을 꺼내 들고 창 쪽으로 다가가 숨을 죽였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숲을 한번 훑고 지나가며 창문의 그림자가 길게 미끄러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저장 장치를 주먹 안에 숨겼습니다. 문 밖에서 아주 예의 바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인 계십니까? 길을 좀 물어보려고요. 영자 씨 눈이 저를 향해 옮겨왔고 저는 고개를 아주 작게 저었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이불 아래에서 손가락으로 제 손등을 2번 또박또박 두드렸습니다. 마치 말하듯이요. 지금이야. 정희 씨, 아직도 사람 살리는 흉내 내십니까? 전화기 너머로 박경감 목소리가 먼저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정희 씨는 잠깐 호흡을 가다듬었어요. 예전 강력팀 시절 신고 한 번 잘못 넣었다가 정보가 밖으로 새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정희 씨는 경찰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목 안쪽이 마르는 사람이 되었죠. 무슨 말입니까? 정희 씨가 낮게 깔고 물었습니다. 박경감은 한숨을 길게 흘리며 다정한 척 말을 골랐습니다.
설악산 쪽에서 실종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혹시 정희 씨가 뭔가 봤을까 해서요. 도와드리려고 연락한 겁니다. 도와준다는 말이 제일 위험했습니다. 정희 씨는 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입꼬리를 누르고 평정심을 살려서 말했습니다. 저는 산에 없었습니다. 정희 씨, 그 버릇 아직도 못 고치셨네. 거짓말을 하면 티가 납니다. 그 말투는 옛날 그대로였어요. 정희 씨는 숨을 길게 들이켰다가 목소리를 낮추고 속도를 늦췄습니다. 새벽 전화는 늘 이유가 선명했습니다. 대부분은 구조가 아니라 회수였죠. 정희 씨는 감정을 먼저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대가 원하는 걸 정확히 드러내게 만들었습니다. 용건부터 말씀하세요. 박경감은 웃는 듯 했지만 대답이 한 박자 늦었습니다. 정희 씨는 그 늦음이 조심이라는 걸 알아챘어요. 정희 씨는 손에 힘을 주었다 풀었다 하며 의도적으로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면 상대는 그 틈으로 들어오니까요. 박경감은 길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위치요. 지금 그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정희 씨는 즉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을 바꿔 던졌습니다. 새는 구멍을 먼저 확인해야 했어요. 정희 씨는 단어를 아껴 말했습니다. 그걸 왜 박경감님이 묻죠? 전화기 너머에서 숨기리가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정희 씨는 그 변화가 정답에 가까워지는 소리라고 느꼈습니다. 박경감은 혼자 끌고 가면 위험하다는 말로 포장하려 했지만 정희 씨는 포장지부터 찢었습니다. 이건 수사입니까? 아니면 회수입니까? 정적이 생겼습니다. 정희 씨는 그 정적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부정이 아니라 계산이었거든요. 박경감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혼자 끌고 가다간 정희 씨까지 휘말립니다. 정희 씨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과거의 감각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사람을 걱정하는 말처럼 꾸며도 결국은 길을 유도하는 말이라는 것. 정희 씨는 차갑게 선을 그었습니다. 휘말리게 만드는 쪽이 누군지 저는 압니다. 정희 씨는 마지막으로 말을 더 얹었습니다. 이 다음 한마디가 박경감의 손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는 선이 되니까요. 다시 전화하지 마세요. 다음 통화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정희 씨, 오해하지 마세요. 박경감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달래는 척하며 거리를 좁히는 방식이었죠. 정희 씨는 그 부드러움이 더 위험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감정 싸움 할 때가 아닙니다. 감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정희 씨는 짧게 받아쳤고 일부러 호흡을 더 느리게 깔았습니다. 빨리 말하면 상대가 그 속도에 올라타요. 정희 씨는 속도를 뺏기지 않으려 단어를 고르고 또 골랐습니다. 박경감이 한 번 더 밀었습니다. 살려놨으면 넘기세요. 그게 정희 씨를 지키는 길입니다. 정희 씨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속에서 한 줄이 또렷해졌습니다. 지켜준다. 그 말은 늘 입막음과 교환되는 말이었어요. 정희 씨는 대꾸 대신 질문을 하나 더 던졌습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전화기 너머에서 아주 작은 마찰음이 났습니다. 무언가를 쥐었다 놓는 소리였어요. 정희 씨는 그 소리 하나로도 충분했습니다. 정답은 이미 반쯤 나왔으니까요. 박경감이 웃는 듯 숨을 흘렸습니다. 정희 씨답네. 아직도 세상을 혼자 바로잡을 수 있다고 믿어요? 그 말이 걱정의 탈을 쓴 조롱이라는 걸 정희 씨는 단번에 읽었습니다. 정희 씨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만 올라갔습니다. 기분이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상대가 본심을 드러낼수록 길이 보이니까요. 제가 혼자라고 확신하십니까? 정희 씨의 한마디가 공기를 바꿨습니다. 박경감이 잠깐 말을 멈췄고 정희 씨는 그 틈에 못을 박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구조가 아니라 회수를 하러 왔습니다. 박경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정희 씨, 선 넘지 마세요. 선을 누가 먼저 넘었는지 저는 기억합니다. 정희 씨는 과거를 길게 꺼내지 않았습니다. 길게 꺼내는 순간 감정이 흔들리고 그 흔들림이 상대의 칼자루가 되거든요. 정희 씨는 대신 지금만 찔렀습니다. 박경감이 결국 이름 하나를 흘렸습니다. 이경희도 알고 있습니다. 정희 씨의 눈빛이 살짝 가늘어졌습니다. 그 이름이 나오면 그림이 완성됩니다. 신고 루트가 새는 이유, 누군가가 사건을 물건처럼 다루는 이유. 정희 씨는 목 안쪽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지만 목소리는 더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당신한테는 한 글자도 안 줍니다. 박경감이 톤을 바꿔 위협을 섞었습니다. 정희 씨 아드님 아직도 그 근처에 있죠. 정희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가락 마디가 하얘졌습니다. 영린을 건드리는 방식, 사람을 끌어내릴 때 가족부터 흔드는 방식. 정희 씨는 짧게 숨을 들이켰다가 속으로만 말했습니다. 그래, 결국 그 카드로 오는군. 정희 씨는 감정을 목구멍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산을 더 선명하게 꺼냈습니다. 아드님 이야기를 한 번 더 꺼내면 저는 당신 이름부터 까겠습니다. 박경감이 비웃듯 말끝을 올렸습니다. 뭘로요? 증거가 있어요? 정희 씨는 그 질문을 기다렸습니다. 상대가 증거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순간 상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확정되니까요. 정희 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증거는 지금 제 손에 있습니다. 박경감의 숨이 다시 한번 끊겼습니다. 정희 씨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고 한 발 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저 혼자만 아는 곳에 묶어뒀습니다. 박경감이 급해졌습니다. 정희 씨, 장난치지 마세요. 장난은 당신이 치셨습니다. 정희 씨는 마지막으로 단단히 못을 박았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 위치죠. 그런데 저는 위치를 주지 않습니다. 대신 시간을 드립니다. 박경감이 한 박자 빠르게 물었습니다. 무슨 시간? 정희 씨는 냉정하게 끊었습니다. 당신이 발 빼고 도망갈 시간. 그 말이 떨어지자 박경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희 씨, 진짜 끝까지 가실 겁니까? 정희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은 끝까지라는 단어를 크게 쓰지 않아요. 그냥 걸어갑니다. 제가 먼저 끊습니다. 정희 씨는 더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 산장 밖에서 아주 멀리 엔진음이 다시 얇게 흘렀습니다. 정희 씨는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보고 확인하는 순간 마음이 먼저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정희 씨는 귀로만 거리를 재고 발로 동선을 그렸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분노가 아니라 이동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숨을 죽인 채 바닥에 놓인 가방끈을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낮고 거친 목소리가 꽂혔습니다. 정희 씨, 지금 누구랑 통화했너? 영자 씨였습니다. 영자 씨는 앞치마 끈을 반쯤 풀어놓은 채로 눈을 크게 뜨고 정희 씨를 훑고 있었어요. 정희 씨는 대답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늦추는 순간 영자 씨의 불안이 커지고 그 불안이 소리가 되니까요.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희 씨가 짧게 말하자 영자 씨의 입술이 삐뚤게 말렸습니다. 그라모 지금 우리 산장도 찾는 기 아이가. 영자 씨는 정희 씨의 얼굴을 보다가 바닥에 누운 남자를 보다가 다시 정희 씨를 봤습니다. 그 시선이 오가며 영자 씨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거칠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게 그 순간 드러났어요. 영자 씨는 겁을 먹으면서도 도망치지 않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마음속에서 두 생각이 부딪히는 걸 느꼈습니다. 영자 씨까지 끌어들이면 안 됩니다. 혼자서는 못 버팁니다. 정희 씨는 그 충돌을 오래 끌지 않았습니다. 결정은 길게 할수록 늦습니다. 정희 씨는 영자 씨를 똑바로 봤습니다. 영자 씨, 지금부터 제 말 그대로만 해주셔야 합니다. 영자 씨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말해봐라. 나도 사람이다. 그냥 못 본 척은 못한다. 정희 씨는 고개를 한 번만 끄덕였고 산장 안의 공기가 더 낮아졌습니다. 밖에서 다시 엔진음이 커질 듯 말 듯, 멀어질 듯 가까워질 듯 흔들렸습니다. 정희 씨는 문 쪽으로 천천히 발을 옮기며 다음 수를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숨기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판이 시작됐습니다. 정희 씨, 아직도 그 습관 못 고치셨네. 카페 천장 조명이 경감의 이마를 번들거리게 비추었어요. 그 말은 안부가 아니었습니다. 옛날처럼 먼저 흔들어 놓고 안으로 파고드는 첫 수였죠. 정희 씨는 커피 잔을 들지 않고 잔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굴렸습니다. 손이 먼저 반응하면 상대는 바로 물고 늘어졌거든요. 숨을 길게 눌러 삼킨 뒤 시선을 느리게 올렸습니다. 버릇은 못 고칩니다. 필요해서 남겨둔 거라서요. 경감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어요. 그 말투까지 예전 그대로네. 정희 씨는 웃지 않았습니다. 웃으면 진다고 배웠으니까요. 예전 얘기하려고 부른 겁니까? 아니면 지금 얘기하려고 부른 겁니까? 경감은 허리를 기대며 손바닥을 펴보였습니다. 도와주겠다는 손바닥이 아니라 빼앗으러 손바닥이었죠. 지금 얘기지, 지금. 말부터 고르시죠. 목소리는 낮게 눌렀지만 끝은 똑 떨어지게 세웠어요. 경감의 눈이 한번 깜빡였습니다. 밀리지 않는 걸 확인한 표정이었죠. 그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정희 씨는 고개를 아주 살짝 기울였어요. 누굴 말하는 건지부터 맞춰보시죠. 경감이 웃음을 훌듯 흘렸습니다. 그 밤에 설악산에서 주운 사람 말이야. 속으로 욕이 올라왔지만 얼굴에는 올리지 않았어요. 그 한마디면 이 만남이 이미 누군가에게 보고되고 있다는 뜻이었죠. 정희 씨는 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유리 바닥이 탁하고 얇게 울렸어요. 경감님 입으로 산 이름이 나오는 순간 저는 끝났습니다. 경감이 고개를 끄덕이는 척했어요. 끝나기 전에 내 손 잡으면 살지.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더 무서웠습니다. 예전에 정희 씨를 몰아넣을 때도 이런 톤이었으니까요. 정희 씨는 의자에 등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몸을 살짝 앞으로 두고 언제든 일어날 각도로 버텼어요. 살려준다면서 왜 위치부터 묻습니까? 경감의 눈동자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은 미안함이 아니었어요. 조급함이었죠. 위치가 있어야 막아주지. 누구를 막는다는 겁니까? 정희 씨를. 숨이 잠깐 멎는 것 같았어요. 도움이라는 말로 덫을 씌우는 방식, 그게 이 사람의 기술이었죠. 손등에 힘을 줬다가 풀었습니다. 손이 굳으면 목소리도 굳거든요. 경감님이 막아줄 수 있는 건 사건이 아니라 소문 아닙니까? 경감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칼끝을 정확히 찔렀다는 표정이었죠. 그럼 진짜로 묻지. 경감은 상체를 조금 숙였습니다. 정희 씨, 그 사람 손에 뭐가 쥐어 있었지? 목덜미에 찬 기운이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 질문은 회장 이야기가 아니라 그 증거 이야기를 꺼내는 질문이었어요. 미리 준비해둔 문장을 꺼냈습니다. 모릅니다. 경감이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은 끄덕이지 않았어요. 모르는 얼굴은 아니네. 정희 씨는 입술 안쪽을 깨물었습니다. 예전에도 저렇게 말하면서 끝내는 자기 쪽 증인을 만들었죠.
경감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뭘? 제가 지금 여기서 나가면 이 만남이 누구 귀로 들어갑니까? 경감이 잠깐 멈췄어요. 그 찰나가 대답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천천히 가방을 들었습니다. 대답 안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경감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정희 씨, 그건 고집이야. 고집이라도 쥐고 있어야 안 무너집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의자 아래쪽을 흘끗 봤습니다. 아까 붙여둔 작은 녹음기가 그대로 숨을 쉬고 있었어요. 걸음을 옮기며 마지막으로 던졌습니다. 위치가 필요하면 경감님부터 왜 필요하신지 말하세요. 경감의 얼굴이 딱 굳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고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지금 누군가에게 쫓기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얼굴을 쳤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휴대전화를 껐다 켰습니다. 전원을 다시 올리는 그 짧은 시간에 손바닥에 땀이 맺혔어요. 통화 기록을 열어 낯선 번호를 눈으로 외웠습니다. 그 번호를 지우고 메모장에만 남겼어요. 누가 폰을 훑어도 흔적이 남지 않게 하려는 버릇이었습니다. 엔진을 켜자 저속의 진동이 손목까지 올라왔습니다. 산장 쪽으로 차를 돌렸어요. 멈추는 순간 다음 표적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따라붙었습니다. 속초 외곽도로로 빠져나가며 창문을 아주 조금 내렸습니다. 차 안 공기가 뜨거워지면 판단이 흐려졌죠.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울렸습니다. 받지 않고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벨이 끊기자마자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안 넘기면 내 집부터 비워줄 거다.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정철 쪽 사람이 쓰는 끝을 짓누르는 문장이었습니다. 입안이 바짝 마르는데도 운전대를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영자 씨에게 짧게 보냈습니다. 지금부터 누가 오면 절대 문 열지 마세요. 뒤에서 다가오는 라이트를 거울로 확인했어요. 거울 속 차량은 끝까지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겁을 주는 게 아니라 감시하는 거리였죠. 뒷유리에 비친 빛을 다시 쐈습니다. 라이트가 일정하게 따라붙었어요. 일부러 주유소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밝은 조명 아래로 들어가면 상대도 조심할 수밖에 없었죠. 주유기를 잡은 척하며 차량 번호를 훑쳤습니다. 번호판이 흙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계산대에서 낮게 물었습니다. 오늘 밤 영상 지워지지 않죠? 점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로 돌아와 블랙박스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때 경희에게서 부재중이 찍혀 있었어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혀끝이 쓰게 말랐습니다. 문자를 한 통만 남겼습니다. 지금은 연락하지 마세요. 보내고 나서 바로 지웠어요. 시트 및 철제 틈에 작은 천주머니를 밀어 넣었습니다. 누가 뒤져도 한 번에 못 찾는 자리였죠. 일부러 반대 방향으로 한 번 더 달렸습니다. 신호등에 걸린 순간 뒷좌석 밑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거기 숨겨둔 작은 녹음기가 손끝에 닿았어요. 말을 믿지 못하면 소리를 믿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록불에 맞춰 천천히 출발했어요. 휴대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저장된 번호였어요. 숨을 고르고 받았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야? 아들의 목소리가 낮아서 더 불길했어요. 정희 씨는 목소리를 최대한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운전 중이야, 왜? 누가 우리 집 앞에 서 있어?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문 열지 마, 절대. 엄마, 또 무슨 일 벌였어? 정희 씨는 말끝을 흐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설명 못해. 대신 내 말만 들어. 방향지시 등을 켜고 작은 골목으로 빠졌어요. 뒤 차량도 같이 꺾었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숨기는 싸움이 아니라 잡는 싸움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더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집 안쪽 방으로 들어가서 문 잠가. 왜 이렇게까지야? 묻지 마, 살고 싶으면. 통화는 끊지 않았습니다. 통화가 이어지는 동안은 상대가 함부로 못할 수 있거든요. 영자 씨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자 씨가 받자마자 거친 숨이 들렸어요. 정희야, 누가 문을 긁는다. 정희 씨는 목소리를 낮게 눌렀습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그리고 불 꺼요. 불 끄면 더 무섭다. 무서워도 해야 합니다. 영자 씨가 이를 갈며 말했어요. 네가 뭘 숨기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을 살려놓고 이 꼴을 만들었나? 정희 씨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사과하면 영자 씨도 함께 무너질 수 있었어요. 제가 지켜야 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자 씨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이 결심으로 바뀌는 소리였죠. 알았다, 안 연다. 그 한마디에 숨이 조금 돌아왔어요.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문자 알림이 또 떴습니다. 내 집, 내 산장, 둘 다 끝장낼 수 있어. 악취처럼 올라오는 분노를 꾹 눌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을 강요하는 통보였어요. 핸들을 꺾어 경찰서 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신고 루트가 새는 걸 겪었던 기억이 등을 떠밀었죠. 사람과 카메라가 많은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정희 씨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내가 판을 깐다. 그리고 거울을 봤습니다. 뒤 차량이 어느새 더 가까워져 있었어요. 다음 코너를 돌면 누군가가 먼저 손을 뻗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뒤 차량 라이트가 순간 꺼졌어요. 사라진 건지 앞질러 간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는 브레이크에 발을 얹고 숨을 한 번 더 눌렀어요. 어둠 속에서 눈이 먼저 거울을 찾았습니다. 그때 앞유리로 그림자 하나가 훅 지나갔습니다. 정희 씨는 몸을 굳히지 않으려 턱에 힘을 풀었어요. 다음 교차로 진입 직전 문자 한 통이 더 떴습니다. 너 지금 우회했지. 그래도 똑같아. 정희 씨는 이를 물고 핸들을 더 깊게 잡았습니다. 이제는 쫓기는 게 아니라 판을 깨야 했어요. 지금 멈추면 정말 끝이니까요. 엄마, 또 숨기고 있죠? 전화기 화면에 익숙한 번호가 떴어요. 정희 씨는 한 박자 늦게 받았어요. 지금은 길게 못합니다. 수화기 너머 목소리가 바짝 마른 듯 했어요. 방금 누가 집에 전화했어요. 무슨 말을 했어요. 엄마를 거지 취급하면서 근본도 없다고 했어요. 정희 씨는 뒷목이 단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는 나만의 일이 아닙니다. 문 잠그고 낯선 번호는 받지 말아요. 엄마, 진짜 멈춰요. 나까지 끌고 가지 말아요. 정희 씨는 대답 대신 숨을 고르게 눌렀습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통화가 끊기자 차 안의 공기가 더 뜨거워졌어요. 핸들을 쥔 손바닥이 미끄러울 만큼 젖었어요. 정희 씨는 산장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유리박 어둠이 덩어리처럼 달라붙어 있었죠. 휴대전화를 껐다 켰습니다. 기록이 남는 순간부터 누군가가 달라붙습니다. 방금 들은 번호를 눈으로만 외웠어요. 통화 기록은 지웠고 메모장에만 남겨뒀습니다. 누가 훑어도 흔적이 남지 않게 하려는 버릇이었죠.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뒷좌석 밑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카페에서 박경감 의자 아래에 붙여둔 걸 회수했어요. 이어폰을 끼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먼저 들린 건 가벼운 웃음이었어요. 박경감 목소리가 너무 익숙해서 속이 더 얼어붙었죠. 정희가 아직도 고집이네. 그 다음 목소리는 낮았지만 정확했어요. 위치만 알면 됩니다. 정희 씨는 더 듣지 않았습니다. 저 말 한 줄이면 충분했습니다. 도와주는 척하던 말이 전부 미끼였어요.
산장 불빛이 멀리서 반짝였습니다. 정희 씨는 차를 세우고 불을 끄고 내렸습니다. 눈이 얕게 쌓인 마당이 발자국을 그대로 삼켰어요. 걸음은 짧게 끌지 않고 소리 없이 옮겼습니다. 손잡이에 손을 올리기 전 귀부터 세웠어요. 안에서는 라디오 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희 씨는 2번, 3번 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열리자 따뜻한 공기와 된장국 냄새가 확 끼쳤습니다. 영자 씨가 앞치마 끈을 풀다 말고 정희 씨를 위아래로 훑쳤어요. 시선이 정희 씨 등 뒤로 넘어가더니 입꼬리가 비틀렸죠. 또 뭘 주워왔노? 정희 씨는 목소리를 낮게 눌렀습니다. 문부터 잠가주세요. 영자 씨가 문을 닫는 손길이 잠깐 멈췄어요. 영자 씨는 정희 씨 얼굴을 보고 숨을 길게 뺐습니다. 네 눈이 오늘은 더 사납다.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 한쪽에 이불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사람의 숨이 가늘게 이어지고 있었죠. 정희 씨는 무릎을 꿇고 담요를 조금만 들었어요. 상처가 드러나지 않게 손수건으로 가린 채 확인했습니다. 팔목에 맥을 짚고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어요. 영자 씨가 손전등을 들고 가까이 왔습니다. 영자 씨는 비추려다 손이 멈췄어요. 목이 턱 막힌 듯 입이 벌어졌죠. 세상에, 이래 놓고도 살아있네. 정희 씨는 영자 씨 손목을 살짝 눌러내렸습니다. 소리 줄여요. 영자 씨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희 씨는 약통과 붕대를 꺼냈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엔진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렸어요. 정희 씨는 손끝으로 영자 씨에게 신호했습니다. 불을 낮추고 창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커튼 틈 사이로 헤드라이트가 숲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빛이 방 안을 스치려는 순간이었어요. 담요를 더 끌어올려 얼굴이 드러나지 않게 했습니다. 영자 씨는 숨을 들이키려다 입을 손으로 막았어요. 정희 씨는 그 손을 내려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희 씨는 입술만 움직여 말했어요. 가만히. 차가 마당 근처에서 한번 멈췄습니다. 문 밖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산장 맞습니까? 영자 씨는 평소보다 더 큰 걸음으로 문 쪽으로 갔습니다. 일부러 신발을 끌며 시간을 벌었어요. 문을 반쯤만 열었습니다. 이 밤중에 와서 못 찾는데?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서요. 이 동네에 잃어버릴 사람이 어딨노? 정희 씨는 방 안에서 이를 꽉 물었어요. 저 말투는 등산객이 아니었습니다. 문장이 지나치게 매끈했고 질문이 지나치게 정확했어요. 영자 씨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경찰은 불렀나? 남자가 대답을 늦췄어요. 지금은 조용히 찾는 중입니다. 영자 씨는 한 발 더 앞으로 나갔습니다. 조용히 찾을 거면 니들도 조용히 가라. 정희 씨는 그 틈에 부엌 쪽으로 돌아갔어요. 수납한 문을 열고 안쪽을 정리했습니다. 바닥에 수건을 깔아 소리가 죽게 만들었어요. 숨겨둔 가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정희 씨는 박경감 번호로 문자를 한 통 보냈어요. 속초 외곽도로로 빠졌습니다. 일부러 틀린 길을 적었습니다. 누가 이 문장을 받아먹는지 확인하려는 미끼였어요. 화면을 끄고 귀를 세웠습니다. 문 밖 남자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아주머니, 잠깐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영자 씨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확인은 무슨 확인이고 니들 눈이 뭐 내 집안까지 뚫나. 남자가 웃었어요. 돈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영자 씨의 호흡이 아주 짧게 끊겼습니다. 정희 씨는 그 정적이 더 무서웠어요. 돈은 사람을 빠르게 흔듭니다. 영자 씨가 손바닥을 탁 치며 말했어요. 돈이면 다 되나 사람을 뭘로 보노. 정희 씨는 눈을 한번 감았다 떴습니다.
영자 씨가 선택한 쪽이 확실했어요. 그때 정희 씨 휴대전화가 조용히 진동했습니다. 정희 씨는 화면만 봤어요. 방금 보낸 미끼 문자의 답장이었습니다. 1시 안에 넘겨요. 정희 씨는 입안이 쓴맛으로 가득해졌습니다. 저 말투는 박경감이 아니었어요. 정철 쪽 말투였습니다. 정희 씨는 분노를 목구멍 밑으로 눌러내렸습니다. 가족을 건드리면 내 쪽도 끝까지 갑니다. 영자 씨에게 짧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미리 맞춰둔 암호였습니다. 된장국 짜게. 문 밖에서 영자 씨가 대꾸했어요. 짜게 끓여놨다. 준비가 끝났다는 뜻이었죠. 영자 씨는 문을 더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밖으로 한 걸음 나갔어요. 허리에 손을 얹고 크게 말했습니다. 내 집은 내 규칙이야. 남자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거지 같은 산장이라도 안에 뭐 숨기면 곤란합니다. 영자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지라며 그럼 니들이 왜 기어왔노? 정희 씨는 방 안에서 눈썹을 세웠어요. 그 모욕은 영자 씨를 흔들어 문을 열게 만드는 미끼였습니다. 정희 씨는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는 걸 알았죠. 수납칸 안쪽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진짜 USB를 숨겨둔 틈을 다시 확인했어요. 겉으로 보일 물건은 일부러 다른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가짜와 진짜를 갈라야 살 수 있었어요. 바깥에서 발자국이 2개로 늘어났습니다. 방문 손잡이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문이 열리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불 아래 사람이 갑자기 손을 뻗었어요. 정희 씨는 손목이 잡히는 감각에 몸이 굳었습니다. 입술이 작은 소리로 움직였어요. 정철, 아니, 더 위에 가. 정희 씨는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USB는 가짜로 쥔 겁니다. 정희 씨는 바닥으로 꺼지는 느낌이었어요. 정희 씨는 손목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 손을 놓는 순간 더 큰 말이 끊길 수 있었어요. 그럼 진짜는 어디예요? 남자는 눈꺼풀만 움직였어요. 정희 주머니 안쪽. 정희 씨는 손가락으로 재킷 안감 봉제선을 더듬었습니다. 손끝에 딱딱한 모서리가 걸렸어요. 정희 씨는 그걸 빼내지 않고 다시 숨겼습니다. 정희 씨는 지금 꺼내면 소리와 빛이 납니다. 문손잡이가 더 크게 돌아갔습니다. 영자 씨 목소리가 밖에서 날카롭게 튀었어요. 한 발만 더 들어오면 나도 소리 지른다. 남자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아줌마 그러다 다 같이 망합니다. 정희 씨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망하는 쪽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희 씨는 바닥에 놓인 냄비 뚜껑을 아주 살짝 밀었어요. 금속이 울릴 듯한 순간 손가락으로 바로 눌러 소리를 죽였습니다. 정희 씨는 숨을 길게 빼며 마음을 단단히 세웠습니다. 정희 씨는 영자 씨가 끌어주는 이 초를 절대 허투루 쓰지 않을 겁니다. 정희 씨는 가짜 휴대전화를 수납칸 안쪽에 던져두었습니다. 정희 씨는 진짜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바꾸고 주머니 깊이 넣었어요. 정희 씨는 마지막으로 녹음기를 다시 켰습니다. 이 밤의 소리를 증거로 바꿀 생각이었죠. 문 밖의 발자국이 갑자기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누군가가 뒤쪽으로 돌아가는 소리였어요. 정희 씨는 입술을 깨물고 영자 씨 쪽으로 손짓했습니다. 영자 씨가 문을 더 열지 않은 채 발을 쾅 굴렀습니다. 돌아가라, 니들 냄새가 집에 밴다. 정희 씨는 그 말이 마지막 경고라는 걸 알았어요. 정희 씨는 이불 아래 남자의 손을 조심히 내려놓았습니다. 정희 씨는 수납한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닫는 순간 소리가 납니다. 정희 씨는 대신 몸을 낮추고 문 쪽을 보았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휴대전화 진동처럼 짧은 소리가 났어요. 산장 바깥에 누군가가 또 다른 기계를 켰다는 신호였죠. 정희 씨는 속으로 한 문장을 꺼냈습니다.
이제는 숨을 곳이 아니라 던질 곳을 고르는 싸움입니다. 정희 씨, USB 내놓고 끝내세요. 혼자 영웅놀이 그만하시고요. 차 안에 혼자 앉아 있는데도 그 말이 목을 조르는 느낌이었어요. 정희 씨는 이를 한번 꽉 물었다가 천천히 풀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속초 외곽도로가 길게 누워 있었고 눈발이 가로등 아래서만 번쩍였죠. 정희 씨는 시계를 봤습니다. 11시 15분이 막 지났습니다. 산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마음과 지금 판을 깨야 한다는 마음이 싸웠어요. 정희 씨는 결국 턱을 올렸습니다. 지금 멈추면 다음 표적은 가족이라는 문장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휴대전화가 다시 울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정희 씨는 받지 않고 벨이 끝나자마자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문자 한 통이 바로 들어왔습니다. 안 넘기면 가족부터 망가지는 거 알지. 정희 씨의 숨이 목에서 한번 걸렸습니다. 하지만 손은 더 단단해졌어요. 정희 씨는 화면을 캡처하지 않고 문장을 통째로 외웠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지웠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습관은 강력계에서 몸으로 배운 것이었죠. 정희 씨는 영자 씨에게 짧게 보냈습니다. 문 두드려도 열지 마세요. 낯선 차 오면 번호판만 확인하고 숨으세요. 남자가 깨면 말보다 물을 먼저 주세요. 산장 쪽에서는 영자 씨가 불을 아주 약하게 줄였어요. 영자 씨는 냄비 뚜껑을 덮고 문고리를 2번 잠갔습니다. 바깥에서 타이어가 자갈을 긁는 소리가 한 번 났죠. 영자 씨는 숨을 멈추지 않고 일부러 크게 기침을 했습니다. 이 밤에 누구고? 산길 막혔다. 내일 오라. 영자 씨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눈은 문틈을 날카롭게 훑쳤어요. 영자 씨는 안쪽에 숨겨둔 담요를 한 번 더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창고 문 쪽으로 발소리를 죽여 옮겼습니다. 보내는 동안 손바닥 굳은 살이 화면 위에서 거칠게 미끄러졌습니다. 정희 씨는 차창을 아주 조금 내렸습니다. 차 안 공기가 뜨거워지면 판단이 흐려질 수 있었어요. 정희 씨는 핸들 옆에 숨겨둔 작은 녹음기를 손끝으로 확인했습니다. 카페에서 박경감 의자 아래에 붙였던 그 녹음기였습니다. 정희 씨는 속으로 한 문장을 반복했어요. 말이 아니라 증거로 사람을 꺾습니다. 차가 창고 단지로 들어섰습니다. 불빛이 적고 눈길이 얇게 얼어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일부러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했습니다. 급해 보이면 따라붙은 놈들이 더 재미를 보니까요. 100m의 어두운 차량이 걸렸습니다. 정희 씨는 거울 각도를 살짝 바꾸며 그 차의 번호 일부를 눈으로 박아뒀습니다. 차를 세우고도 시동은 끄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는 조수석 가방을 열어 밀봉된 작은 봉투를 확인했습니다. USB는 봉투 안에서 아주 조용했어요. 정희 씨는 혼잣말이 새어나오는 걸 눌렀습니다. 이걸로 끝장을 봅니다. 발자국 소리가 눈 위에서 바삭하게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박경감이 다가왔습니다. 박경감은 패딩 목을 끝까지 올리고도 입가가 여유로운 척 굳어 있었어요. 혼자 왔습니까, 정희 씨? 정희 씨는 창문을 반쯤 내렸습니다. 질문부터 바꾸세요. 왜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박경감의 눈이 잠깐 좁아졌습니다. 그 짧은 표정이 대답이었죠. 박경감이 낮게 웃었습니다. 정희 씨는 아직도 거짓말을 못해요. 정희 씨는 웃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아직도 남의 숨통부터 재네요. 박경감의 숨이 조금 거칠어졌습니다. 정희 씨는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흔들린 쪽이 먼저 말하게 돼 있거든요. 박경감이 손을 주머니에서 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 사람 위치요. 살려놨으면 빨리 넘기세요. 혼자 끌고 가다간 당신 가족까지 휘말립니다.
정희 씨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가족을 입에 올리는 순간 당신은 내 편이 아닙니다. 박경감이 혀를 찼습니다. 정희 씨, 그 고집이 사람 망가뜨려요. 정희 씨는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그 말 스스로에게나 하세요. 그때 뒤쪽에서 또 다른 발자국 소리가 겹쳤습니다. 이번엔 2명 이상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는 순간 기세가 꺾이니까요. 낮고 거친 목소리가 어둠을 찢었습니다. 중졸 주제에 회장님 물건을 들고 튀어. 정철이었습니다. 정철은 검은 코트에 장갑을 끼고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정철 뒤에는 검은 모자를 눌러 쓴 남자 둘이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어요. 정희 씨는 정철의 얼굴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정철은 화가 난 게 아니라 쫓기고 있었습니다. 쫓기는 사람은 더 크게 무시하거든요. 정희 씨는 정철을 똑바로 봤습니다. 회장 사람부터 챙긴다는 인간이 회장 숨소리보다 USB가 더 급하네요. 정철의 턱이 굳었습니다. 정철이 낮게 웃었습니다. 말끝이 살아있네. 거지 근성도. 정희 씨는 미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는 아주 차갑게 말했습니다. 거지라고 부르면 당신 숨이 편해집니까? 박경감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정희 씨, 지금은 말 싸움하지 마. 정희 씨는 박경감 쪽으로 시선도 주지 않았습니다. 말싸움으로 판을 키운 건 저쪽입니다. 정철이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말 그만하고 내놔. 정희 씨는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정철의 눈이 봉투에 꽂혔습니다. 정희 씨는 봉투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이건 당신들 목줄입니다. 근데 난 거래를 안 합니다. 정철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래도 못하는 주제에 뭘 떠들어. 정희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신들끼리 먼저 뜯어먹게 합니다. 정희 씨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계음 뒤로 박경감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어요. 정철이한테는 USB만 빼앗으면 돼.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정리하지. 정철의 눈이 박경감을 향해 번쩍였습니다. 박경감의 입술이 마르고 턱 근육이 단단히 올라왔습니다. 정희 씨는 한 번 더 눌렀습니다. 이번엔 박경감이 누군가에게 낮게 말하는 소리였죠. 이경희 쪽으로 붙으면 정철은 버려도 돼. 정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희 씨는 그 반응으로 확인했습니다. 이경이라는 이름은 여기서 금기였습니다. 정철이 박경감을 향해 한 발 다가섰습니다. 너 나 팔았냐? 박경감이 손을 들어 진정시키는 척 했습니다. 오해야, 지금은 정희 씨부터 막아야지. 정희 씨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해 아닙니다. 당신은 늘 위에서 시키는 대로 사람을 깎아내렸죠. 정철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정철이 뒤에 있던 남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가방부터. 남자 둘이 움직이려는 순간 정희 씨는 차 문을 닫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시동 소리가 더 크게 울렸습니다. 정희 씨는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차 안 소리까지 다 잡히는 설정이었습니다. 박경감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정희 씨, 지금 가면 당신만 손해입니다. 정희 씨는 창문을 조금만 열었습니다. 손해보라고 누가 시킵니까? 난 오늘 밤 당신들 손을 한꺼번에 묶습니다. 정철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잡아. 검은 모자의 남자 둘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정희 씨는 기어를 넣고 앞으로 밀었습니다. 차가 눈 위에서 미끄러지며 나갔습니다. 그 순간 맞은편에서 다른 차량이 헤드라이트를 켜고 막아섰습니다. 정희 씨는 브레이크를 밟으며 목 안쪽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차창 밖으로 낯선 남자가 내렸습니다. 정장 차림이었고 손에는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습니다. 남자는 정희 씨를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정희 씨, 이제부터는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정희 씨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등골이 굳어졌어요. 이경희가 아니라면 더 위험한 쪽일 수도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손을 천천히 핸들 위에서 내렸습니다. 겁먹지 않는 척하면서도 안쪽에서는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죠. 그 남자가 한 발 더 다가오며 말을 이었습니다. 산장 쪽은 이미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면 정희 씨가 지는 판이 됩니다. 정희 씨는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습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남자는 잠깐 망설였어요. 그 망설임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신호처럼 보였죠. 회장님이 숨겨둔 사람입니다. USB 안에 있는 이름들, 제가 아는 쪽이 많습니다. 정희 씨는 그 말을 곧바로 믿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마지막에 쓰는 카드였거든요. 정희 씨의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이번엔 영상 한 개가 도착했습니다. 정희 씨는 재생 버튼을 누르지 않고 제목만 읽었습니다. 가족 위치 확인 완료. 정희 씨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는 입술을 얇게 눌렀습니다. 정희 씨는 마지막으로 정철 쪽을 한번 봤습니다. 정철은 박경감과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서로를 믿지 못하면 결국 서로를 잡아먹습니다. 정희 씨는 그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오늘 밤은 당신들부터 무너뜨립니다. 정희 씨, 아직도 사람을 믿습니까? 아니면 가족을 지킬 겁니까? 정희 씨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혀끝이 마르는 걸 느꼈어요. 전화는 끊지 않았고 숨을 눌러 담았죠. 머릿속에서는 지금 흔들리면 산장도 집도 끝입니다라는 말이 박혔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풀었다 하며 시야를 앞으로 고정했어요. 속초 외곽도로에서 방향을 틀고 산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전원을 껐다 켠 뒤 모르는 번호를 눈으로 외웠죠. 통화 기록은 지우고 메모장에만 남겼어요. 누가 훑어봐도 흔적이 남지 않게 하려는 계산이었습니다. 신호등에 멈추자 뒷좌석 아래의 작은 녹음기를 손끝으로 찾았어요. 카페에서 경감 의자 밑에 붙였던 장치도 방금 회수해 두었죠. 사람을 못 믿으면 소리를 믿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출발하며 창문을 아주 조금 내렸어요. 차 안의 숨이 뜨거워지면 판단이 흐려진다는 걸 알고 있었죠. 산장에 도착하자 영자 씨가 문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앞치마 끈을 조이며 정희 씨 얼굴을 훑었죠. 영자 씨의 눈이 정희 씨 옷자락으로 내려가더니 입술이 빗둘게 말렸습니다. 아니, 또 일 크게 벌였네. 정희 씨는 말 대신 녹음기를 건넸어요. 영자 씨는 재생 버튼을 누르자마자 눈빛이 차갑게 굳었죠. 영자 씨는 끝까지 듣고 나서 낮게 내뱉었습니다. 경감이라는 사람이 니를 팔아먹을라 했네.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더 단단해졌어요. 정희 씨는 배신 자체보다 그 배신이 누구 손에 닿아 있는지가 무서웠죠. 방 안에서 태석 씨가 얕게 신음하며 눈을 떴습니다. 태석 씨는 손가락으로 허공을 더듬었고 정희 씨는 그 손을 잡아줬어요. 태석 씨는 힘없이 속삭였습니다. 그 사람들 여기로 옵니다. 정희 씨는 태석 씨의 눈동자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오게 두세요. 오늘은 끝냅니다. 태석 씨는 잠깐 안도하는 듯 했지만 곧 표정이 무거워졌어요. 태석 씨는 자존심과 죄책감이 섞인 얼굴로 작은 저장 장치를 더 깊게 쥐었죠. 정희 씨는 그걸 빼앗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는 지키는 건 물건이 아니라 사람입니다라고 마음을 정리했어요. 부엌에서 영자 씨가 물었습니다.
신고 안 할 거면 뭘로 끝낼 낀데. 정희 씨는 손가락 관절을 꾹 눌러 펴며 답을 골랐죠. 정희 씨는 정철 씨가 원하는 건 물건이고 경감이 원하는 건 위치라는 걸 알았습니다. 정희 씨는 그래서 둘을 한 곳으로 모으기로 했어요. 정희 씨는 영자 씨에게 부탁했습니다. 잠깐만 손님을 받으세요. 딱 한 명만요. 영자 씨는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죠. 미끼로 쓰겠다는 기가.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맞습니다. 대신 영자 씨는 문 밖으로 나오지 마세요. 영자 씨는 한숨을 길게 뱉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희 씨는 태석 씨에게 마지막 선택을 물었습니다. 정희 씨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죠. 이걸 공개하면 태석 씨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시겠습니까? 태석 씨는 한참 멈춘 뒤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태석 씨는 낮게 털어놨어요. 나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더는 숨을 곳이 없습니다. 정희 씨는 그 고백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될 수도 있겠다고 느꼈죠. 약속한 시간 마당에 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정희 씨는 커튼 틈으로만 확인했고 먼저 움직이지 않았어요. 문 밖에는 영자 씨만 나갔죠. 영자 씨는 허리를 세우고 말했습니다. 신발 털고 들어오이소. 차에서 내린 사람은 경감이었습니다. 경감은 웃는 얼굴을 만들었지만 눈이 웃지 않았죠. 경감은 영자 씨를 지나치며 낮게 쏘아붙였어요. 아줌매, 괜히 끼어들지 마세요. 영자 씨는 말끝을 잘랐습니다. 네가 뭔데 겁을 주노? 정희 씨는 그때 문을 열고 경감 앞에 섰어요. 경감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희 씨, 늙어서도 고집이네. 정희 씨는 한 발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게 눌렀죠. 경감님, 위치부터 묻지 마세요. 먼저 들을 게 있습니다. 경감은 턱을 비틀며 받아쳤습니다. 뭘 듣겠다는 겁니까? 또 피해자 흉내입니까? 정희 씨는 한 음절씩 박아 말했습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경감의 눈동자가 잠깐 흔들렸지만 곧 거칠게 밀어붙였어요. 시킨 사람 없습니다. 정희 씨 같은 거지 근본을 정리하려는 겁니다. 정희 씨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는 오히려 고개를 살짝 기울였죠. 그 말투, 누군가 옆에서 가르친 말투네요. 그때 또 다른 차가 마당에 멈췄습니다. 정철 씨가 내렸고 코트를 여미며 들어왔어요. 정철 씨는 가짜 친절로 말을 붙였죠. 정희 씨, 협조만 하면 가족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정희 씨는 그 문장을 듣자 속이 뜨거워졌습니다. 정희 씨는 그러나 소리를 키우지 않았어요. 정희 씨는 가장 차갑게, 가장 또렷하게 말했죠. 그 말 자체가 선을 넘었습니다. 정철 씨는 웃음을 만들려 했지만 입가가 굳었습니다. 정철 씨는 겉으론 침착해도 속은 무너지는 얼굴이었죠. 정희 씨 휴대전화에 또 다른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정희 씨는 화면을 잠깐 보고 이를 악물었어요. 문자에는 집 주소 일부와 함께 겁을 배우라는 말이 붙어 있었죠. 정희 씨는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지만 바로 전원을 껐습니다. 정희 씨는 영자 씨에게 짧게 말했어요. 지금부터는 절대 창문도 열지 마세요. 영자 씨는 대답 대신 부엌 서랍에서 오래된 호루라기를 꺼내 쥐었습니다. 영자 씨는 입술을 앙다물고 소리 없는 경고를 준비했죠. 정희 씨는 녹음기를 스피커에 연결해 재생했습니다. 정희 씨는 말 한마디 덧붙이지 않았어요. 녹음기에서는 경감 목소리와 정철 씨 목소리가 번갈아 흘렀습니다. 정철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경감은 침을 삼켰죠. 경감이 손을 뻗자 정희 씨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정희 씨는 그 움직임으로 경감의 성급함을 드러냈어요. 그 사이 마당 밖에서 사이렌이 멀게 들렸습니다.
잠시 뒤 경희가 경찰차에서 내려 마당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경희는 주변을 훑고 기자들을 보자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경희는 억지로 미소를 붙이고 말했죠. 여기는 사유지입니다. 취재는 중단하시죠. 정희 씨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가 경희를 정면으로 봤습니다. 정희 씨는 목소리를 낮게 눌렀어요. 경희님, 중단할 건 저쪽입니다. 제 입은 이제 안 막힙니다. 경희는 정희 씨를 노려보며 말끝을 비틀었죠. 정희 씨, 겁도 없네요. 혼자 깔끔히 넘기면 끝날 일을. 정희 씨는 웃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는 단호하게 잘랐어요. 끝을 정하는 건 당신들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경희는 기자, 카메라를 의식하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경희는 손을 뻗었다가 결국 팔을 내렸죠. 정철 씨는 경희를 바라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여기서 막으면 회사도 끝납니다. 정철 씨는 악랄한 사람처럼 굴었지만 눈동자에는 두려움이 있었죠. 정철 씨는 자신이 지키고 싶었던 게 충성인지 밥줄인지 헷갈리는 얼굴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그 틈을 찔렀어요. 정희 씨는 정철 씨에게 똑바로 말했습니다. 밥줄 핑계로 사람을 버리면 남는 건 죄뿐입니다. 정희 씨는 태석 씨를 부축해 문 앞에 세웠습니다. 태석 씨는 휘청였지만 눈만큼은 또렷했죠. 태석 씨는 정철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살린 게 아니라 내 자리를 살리려 했지. 정희 씨는 태석 씨 손에 저장 장치를 가리켰어요. 여기 안에는 돈 흐름과 이름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정희 씨는 말끝을 단호하게 박았습니다. 이제 숨길 곳 없습니다. 마당 밖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정희 씨가 불러둔 기자들이 도착한 거였어요. 정철 씨는 태도가 바뀌며 말했죠. 저도 협박받았습니다. 저도 살려고 그랬습니다. 정희 씨는 차갑게 선을 그었습니다. 살려고 남을 팔면 그건 도망입니다. 경감은 이를 악물었고 정철 씨는 눈길을 피했습니다. 태석 씨는 구급차로 옮겨지며 기자 앞에서 짧게 고개를 숙였어요. 태석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덮어온가? 내가 치르겠습니다. 정희 씨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용서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희 씨는 다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했죠. 며칠 뒤 정철 씨와 경감의 비리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정희 씨는 산장 부엌에서 영자 씨와 따뜻한 국을 떠먹었어요. 영자 씨는 툭 던졌죠. 네가 이겼다. 속 시원하다. 정희 씨는 웃으려 했지만 목이 먼저 잠겼습니다. 정희 씨는 손등으로 입가를 문지르며 말했어요. 이긴 게 아닙니다. 멈춘 겁니다. 정희 씨는 마당으로 나가 눈 녹은 흙을 밟았습니다. 정희 씨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 길게 숨을 내쉬었죠. 정희 씨는 더는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희 씨는 문을 닫으며 속으로 말했어요. 이제는 내가 먼저 살리고 끝까지 지킵니다. 당신이 정희 씨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가족과 친구, 지인들에게 널리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구독,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